안녕하세요. 해시태그 책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지난 8월에 연재가 끝난 웹툰 송곳의 작가 최규석 작가님과 송곳의 모델이 되신 성공에 대해 하종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3년 12월에 이제 연재를 첫 회를 시작하셔서 이제 3년 9개월간 이렇게 연재를 하시다가 지난 8월에 마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1월인데 그동안 연재 끝나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현재 끝나고 이제 고려가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 무슨 아르바이트를? 만화 아르바이트죠. 하청의 하청을 받아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뭐 책 출판 준비 좀 하고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 교수님께서는 뭐 이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뭐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하면서 뭐 송곳 관련해서 또 얘기를 또 많이 반응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가장 반응이 최근 얘기는요. 그러니까 오늘도 을지대병원이 36일째 파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노동조합이 18년 전에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갔었는데 그 18년 만에 노동조합을 다시 만든 사람이 밥 먹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 송곳 보고요. 다시 한번 해보자 결심했습니다. 근데 최규석 작가가 뭐 꼭 그걸 바라고 만화를 그린 건 아니라고 항상 그래요. 그런데 실제 그런 영향 받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한 중학교에 가서 인문학 강의할 때 송곳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 송곳 웹툰 장면 딱 나오니까 맨 앞줄에 남학생, 여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그 남학생이 옆에 있는 그 친구에게 저게 굉장히 좋은 만화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학생도. 이게 JTBC에서 드라마화로도 됐는데 예. 드라마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뭐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제 기대는 이제 드라마가 되면은 드라마는 이제 자본이 많이 투여가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만화는 그냥 혼자 망하면 되는데 드라마는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송곳보다도 좀 더 원작보다는 더 좀 트렌디하게 가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사실 내심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연애 이런 것도 하고 러브라인도 막 그리고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 만화를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을 하셔가지고 그 기대는 좀 깨졌죠. 작가님께서 뭐 러브라인을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니 뭐 제가 그걸 뭐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바꾸셔도 나는 괜찮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화에 나오는 대사들이 정말 이 조탁의 미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되게 정말 오래 사색해서 이게 갈고 닦은 그런 거 같은 대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라든지 뭐 되게 유명한 대사들인데 이런 대사들이 좀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좀 그 과정이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굉장히 그런 대사들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전달되는 대사를 쳐야 된다까지만 있고 그 대사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는 상태로 막 주저리 되게 길게 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효과도 떨어지고 그리고 만화는 그 형식적 그 한계가 있어요. 대사를 길게 못 씁니다. 말칸이 엄청 커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말을 하는 동안 페이지가 계속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쩔 수 없이 그 긴 대사를 계속해서 이제 깎고 이렇게 압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짧고 뭐 어떤 강한 의미가 이렇게 들어 있으면은 멋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명언처럼 이제 좀 되는 경향이 있었죠. 대화하면서. 근데 또 그런 그 다양한 맥락이 제거되고 이제 이렇게 명언화된 어떤 말이 주는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러니까 뭐 수많은 속담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속담들에 배치되는 속담이 항상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실제로는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송곳에도 보면은 앞에서 이제 구고신이 했던 대사라든가 이수인이 했던 어떤 대사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수인을 공격하는 용도로 또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죠. 말하는 실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네요. 제가 말을 못 그동안에 이런 비슷한 자리가 몇 번 있었거든요. 단답형으로 막 설명했어요. 그동안은. 근데 굉장히 자세히 길게 설명하네요. 연재를 오래 해가지고 이런 대사들을 노동운동가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쓰시나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실제 있었던 대사에 최규석 작가의 이런 작가적 천재성이 투여돼서 명언으로 남는 거거든요. 이 만화는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대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 취재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제 그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아무래도 이제 대상의 세계관을 이제 바꿔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조직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막 두꺼운 책을 막 읽힐 수는 없으니까 그런 비유적인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살림하는 거에 비유를 하든지 이렇게 여성 노동자들이 있으면은 뭐 빨래에 비유를 한다. 뭐 아이 낳고 결혼하는 뭐 거에 그런 비유를 거에다가 하시거나 이런 걸 비유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제조업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뭐 이렇게 뭐 쇠판을 두드릴 때 뭐 어디를 두드려야 펴지고 뭐 이런 그 비유를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한 부분이 있죠. 실제 노동운동가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표현이나 뭐 강연 이런 것들을 좀 듣고 그걸 이제 압축한 것이 이런 유명한 대사들이 나오는. 그거는 조금 다른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 있으면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일상적인 용어로 풀어서 말하는 그 습관이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국어신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는가. 아마 이수인이 처음 이제 국어신 찾아가서 그 강의를 듣는 장면에 나오는 그 강의 내용 그 부분은 거기 하정원 선생님 강의에 나오는 부분이죠. 거기는 뭐 그래도 옛날에는 이렇게 모였다가 헤어졌을 때 경찰한테 끌려갈까봐 두려워하진 않았다.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이것만 해도 저는 그렇게 길게 설명하는 걸 만화에서는 법 없을 때도 노동운동 했어. 이렇게 짧게 줄여서 나와요. 만화.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내용들보다 활동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명언들도 몇 개 있는데 4부가 그렇게 끝나든가 이제 분신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4부 마지막 회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국어신이 거기서 이제 콩팥 주겠다던 놈이 타서 죽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울라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이제 그리고 내가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실제로 분신하고 사망한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었거나 노동자 활동할 때 상담을 했거나. 근데 저는 제가 내가 죽였다 이렇게 감히 말해본 적은 없지만 비슷한 느낌 받은 적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한동안 페이지를 못 넘기고 보지 이렇게. 그리고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걸 우린 장황하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만화에서는 보면 혼자 사는 여성이 이제 파업에 혼자 임할 때 일하는 다른 친구들이 네가 파업에 판다고 빠지면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니들은 남편이 있지만 나는 세상에 믿을 데가 노동조합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짧은 장면들이에요. 그건 노동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길게 설명하는 것을 그 짧은 대사 안에 아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니까 그런 대사 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그리고 노동조합 교육할 때에도 그런 장면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제가 한 10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임팩트 있게 오래 기억 남습니다. 사람들에게. 아, 노조가 그런 걸 하는 것이구나. 그거는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대사입니다. 인터뷰한 기간이 6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만도 만화를 준비한 기간이 6년이거든요. 그 기간만 길지 빈도는 굉장히 적죠. 가끔 생각날 때. 근데 6년 동안 이 만화를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은 제가 지켜봤으니까. 그게 2008년부터 준비했다가 6년 뒤에 연재 시작했는데 그 2008년에 처음 만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최규석 작가랑 인터뷰를 했어요. 토요일마다 만나서 그럼 최규석 작가가 뭐 수첩에 이렇게 묻고 싶은 걸 몇 개 적어와서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면 이제 제가 설명하는데 굉장히 흡족해하지 못했어요. 제 답변에 대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 6년 동안 인터뷰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이걸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걸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좀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뭐 노동 문제 관련한 뭐 책이나 아니면 뭐 어떤 진보적인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뭐 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말들이 이렇게 좀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뭐 왜 TV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가? 왜 맨날 이렇게 재벌 3세, 뭐 실장님, 신데렐라. 뭐 이런 사람들만 맨날 나오냐? 뭐 노동자는 왜 안 나오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종종 나오죠. 네네.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저도 그런 종류의 문제의식을 공유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안 해서 없는 거지. 내가 안 하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하는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가졌던 불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로 돌린 거죠. 내 탓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재밌고 인기가 있으면 또 뭐 드라마가 될 것이고 그러면 노조위원장이 나오는 드라마가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기는 거죠. 그리고 2003년도쯤에 그러니까 송곳의 배경이 되는 시점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많이 돌아가셨어요. 좀 자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노동운동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계속 이제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도대체 뭐 왜 죽나 어떤 상태이길래 이게 이런 선택을 계속 하게 되는 건가. 사실 뭐 하다가 힘들면 그냥 도망가도 되잖아요. 도망가고 다른 직장 뭐 구해서 뭐 일하고 뭐 하면은 그냥 근데 왜 이런 선택을 내리게 되는 것인가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좀 글도 좀 찾아 읽고 해봤었고요. 그래서 그 여기 나온 이제 구고신 이 소장 주인공이 그 하종강 교수님을 포함한 또 여러 사람을 이제 모델로 해서 이제 네, 그래서 저는 거의 모아놓은- 극히 일부인데요. 그래서 아까 네. 잠깐 소개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규석 작가가 어디 인터뷰하면서 하종강에게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건 내가 상당히 고마운 부분인데 그 말은 영감만 받았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사실들은 저와 관계없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구상의 힌트를 얻었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실제 이렇게 구소장처럼 현장에서 뭐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런 일도 하셨었나요? 예, 했었죠, 많이. 왜냐하면 제가 노동상담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요, 민주노총이라는 조직도 없었고, 공인노무사 제도도 없었어요.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이 그냥 교육하고, 노동자 설립하고, 설립신고 서류를 만들어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파업 프로그램 짜고, 파업 준비할 때 여관에서 같이 강목 준비하고, 이걸 다 상담가가 했어요, 그냥 다. 그리고 집에 있다가도 노동자들이 뭐 모여서 대책회의 하다가 막 의견이 분분해지면 연락하거든요. 빨리 와봐라. 막 가가지고 또 막 수습도 하고. 저뿐이 아니고 그때 노동상당은 다 그렇게 활동했는데 이제 민주노총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조직 역량이 충분히 되니까 거기서 다 해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에는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문재용 소장 같은 분은 여전히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고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활동하지는 않고 있지만 캐릭터 구축에서는 그 사울 알린스키 그 덕을 좀 많이 봤어요. 급진주의자를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규칙이라고 네네. 네. 그 미국에서 이제 빈민운동하고 하시던 그분이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구어체에 가깝게 그리고 조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그냥 이렇게 뭐라고 굉장히 솔직하게 이제 털어놓는 그 활동하면서 만나는 뭐 대학생 활동가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막 있고 그리고 자기가 좀 꼼수를 써서 이제 조직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은
그 성격적인 특징 그리고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 들어 있어가지고 그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학생 운동할 때 그 책 읽고 감명받고 알렌스키 같은 활동가가 돼야 되겠다 마음 먹었었고요. 제가 현실 속에서 그런 활동가를 가깝게 본 예는 이제 김근태 선배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김근태 선배가 공개 운동하기 전에 6년 동안 수배 생활하면서 노동운동을 같이 했었는데 저랑 같은 모임에 있다가 이제 민청년 맡으면서 처음 공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제 그분이 노동자를 대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아, 알렌스키 같은 품성을 가졌다. 다 누구나 동의하게 되고. 알린스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일화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빈민가 사람들을 이제 조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조직된 사람들이 있을 때 효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미국에서 이제 행해지는 어떤 복지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행해지고 있어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가서 그냥 동사무소 가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사람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서 신청을 합시다 해서 신청을 해서 복지제도 이거를 복지를 따내면은 네. 아무런 성취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서 무작정 윽박을 지르는 거죠. 왜 이걸 우리에게 해주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공무원한테 윽박을 지르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은 그냥 신청만 하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할 기회를 계속 주지 않고 계속해서 윽박을 지르는 거죠. 빨리 내놓으라고. 이 사람들이 분노한 사람들을 보라고 빨리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해주는 것 같은 이제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얻어내는 것 같은.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외쳤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강화되는 길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현실 안에서 뭔가를 해 나갈 때 그게 어떻게 해야 이게 굴러가는가 이런 걸 이렇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게 좋았죠. 그 만화에 보면 구고신 씨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수인 씨가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대목이 있어요. 경찰을 그 장면에서도 이제 네. 알린스키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아. 알린스키 같은 사람이면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예, 최기석 작가 알렌스키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과연 이 사람이 하는 게 옳은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게 만화에 그렇게 투영된 거고요. 실제 노동상담하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에게 피해를 가장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을 통해서 그 현장의 운동 역량이 강화되는 성과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항상 그게 이제 갈등의 지점이거든요. 한 명이 와서 뭔가 호소하려고 할 때 당신 회사에 그 일을 당한 사람이 너 당신 혼자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과 같이 와서 이걸 같이 집단의 힘으로 해결해 보자. 혼자 하지 말고. 근데 오히려 법률적인 절차를 빨리 거쳐서 개인이 빠른 소득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매개로 그 사업장에 많은 노동자가 같이 도움을 받고 그것이 노동운동 역량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보이면 그 사이에서 노동상담하는 사람 갈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 이제 진실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통할 수 있다. 이런 원칙들이 제가 알렌스키 활동 속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인공들이 이제 뭐 큰 폭력은 아니지만 그 여성인 송부장한테 이렇게 욕을 해서 대체 근무를 못하고 쫓아낸다든지 이제 말씀하셨던 구고신 소장이 이렇게 경찰의 얼굴을 이렇게 확 잡고 모자로 얼굴을 때리고 막 이런 작은 폭력을 이제 행사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집어넣은 그 부분이 상당히 작품을 좀 깊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우리 주인공인데 뭔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효과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뭔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엄청난 디테일인 거죠. 지금까지 노동 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좀 있었지만 이렇게 사실적으로 정말 자세히 묘사한 작품은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노동자의 노보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틀린 맞춤법이 있어요. 그것까지 똑같이 반영했더라고. 나 지금 글자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다 체불 아닙니까? 체불? 네.
그 제가 틀린 겁니다, 선생님. 그분들도 자주 틀리시듯이 저도 틀린 거고 이번에 저 편집자님께서 일부러 틀리신 게 아니고. 편집자님께서 고치라고 해가지고 제가 고쳤어요. 야, 이거 우리가 자주 틀리는 거 어떻게 알고 이거 똑같이 틀렸지? 아니요, 저도 이제 좀 저항을 했죠. 예. 편집자분이 고치라고 해가지고 아니다, 이건 리얼리티다. 근데 아까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 안 넣으면은 독자가 넓어지기가 되게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노동운동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유가 그것이 뭐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그러니까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구성 요소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작가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야,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안 그려?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거짓말하고 있는 걸 볼 필요는 없다라고 느끼겠죠. 그 이제 작품의 어떤 그런 솔직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느껴졌던 게 이 파업을 이제 하면서 결합하게 되는 그 민중 권력이라는 단체 그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그려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래서 민중 권력의 대표라는 사람은 이제 뭐 나는 구고신 소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이 싸움은 뭐 노동계급을 노예화하는 뭐 현재 체제와의 전쟁의 일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이수인 소장이 그런 말을 이제 우리 파업하는 노동자들한테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받아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동운동 내부의 그런 어떤 뭐 좀 이념을 너무 앞세워서 노동자들의 마음을 뭐 잃어버리는 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다룬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 교수님께서는 좀 아마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이런 노동운동에 실제로 뭐 그런 문제점이 또 있다고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흔히 말하는 정파와 노선의 문제인데요. 최규석 작가가 어느 특정 정파를 비난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노선이든지 이제 어떤 투쟁에서든지 좀 강경한 노선이 있고 온건한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도를 지나치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경한 노선과 온건한 노선 중에 어느 쪽이 더 옳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런 운동권 내부의 정파나 노선 갈등에 대한 공부를 저보다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항상 작업실 가보면요, 그 노동 문제 관련된 서적이나 자료가 막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못 본 것도 많이 있고. 이게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에게도 교과서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을 처음에 구상하는 것처럼 좀 자세히 더 다뤘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좀 처음에 구상보다는 좀 간단히 정리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노조 하시는 분들 인터뷰 해보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저 내부 투쟁을 제일 힘들어 하시죠. 그거는 꼭 노조뿐만 아니라 뭐 어떤 정당이든 뭐 뭘 하든 사람들이든 간에 모여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집단 내부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적 상대방 반대파들한테 공격을 받는 거는 당연히 오는 공격이기 때문에 감내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뭐 진짜 끌고 가서 막 이렇게 가두고 하는 정도의 공격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내부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날 때는 적들을 향해서 했던 그 말들이 자기 이제 친구들한테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를 많이 이제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걸 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길게 다루자니 뒷부분이 너무 너무 이제 힘들어질 것 같고 그리는 저도 힘들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 호흡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뺀 부분이 있죠. 그와 관련해서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3부 마지막 장면인가에 보면 이수인이 저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3부 마지막인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난 사람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본래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배반하고 그래서 난 실망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실망하지. 네,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후자에 가깝죠. 그게 이제 자기 반성에서 나온 대사였기 때문에 지도 나도 비겁했고 나도 남들한테 떠넘기고 잠만 자던 그런 사람이었다. 나조차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이라고 안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뭐 그것이 어떤 그냥 회의주의로 빠지는 대사는 또 아닌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자리. 예, 이수인이 그때는 그 위치에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불만이었던 게 그런 안 좋은 점은 좀 많이 줄이고 좋은 점만 많이 좀 과장했으면 확대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뭐 수련대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는 것도 노동자 간부로 출세하면 변심한다 이 대목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의도적으로 강의할 때 그 전에 딱 자를 때도 있어요. 동영상을 보여주다가 그럼 노동자 간부들 다 출세하면 변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당연히 생각할까봐. 예. 근데 뭐 완벽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요구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했듯이 이제 좀 뭐 인간에 대한 희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좀 구고신 소장에 대해서 좀 그게 좀 현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구고신 소장이 어떤 그 젊었을 때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을 하고 고문을 받아서 되게 몸도 망가져 있는 상태지만 정말 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까지 이렇게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돕고 그런 일들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 길을 가지 않은 다른 정한이라는 그 친구는 정말 반박하기도 어려운 그런 얘기로 공격해오지만 어쨌든 그런 신뢰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잃지 않고 계속 그 구고신 소장이 가는데 그리고 심지어 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한번 쓰러졌다가 사람들이 막 병원에 입원하니까 몰려와서 내가 그 부분은 할 제 얘기는 정도로. 아니지만 네. 거의 사실과 똑같아요. 네. 그 주차장 바닥을 막 피로 흥건히 물들이고 실제 쓰러졌고, 예 그리고 부산에 활동하고 있는 그 송영수라는 활동가인데요. 예, 그 구거신 얼굴도 그 사람 얼굴에서 많이 본땄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 그래놓고 보니까 어. 닮았더라. 그래요? 근데 실제 그 친구가 고문 후유증으로 이제 신부전증을 오랫동안 앓았고 간과 콩팥을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고 살아났고 그 친구가 쓰러졌을 때 자기가 내주겠다고 줄 선 사람이 한 100명이 넘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거의 사실과 똑같습니다. 최규석 작가가 저를 통하지 않고도 그 사람을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소개해서 이 후배 만나봐라 소개해서 부산까지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후배가 저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 후배고 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없는 후배예요. 왜냐하면 학생운동 때부터 굉장히 무능한 선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도 자주 만나는데 하 선배가 이렇게까지 오래 자기 활동을 할 줄은 몰랐다 사실. 그래가지고 갔다 최규석 작가가 그 사람 인터뷰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만나고 오더니 하 선생님 별로 좋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근데 그 좋게 얘기하지 않는 후배를 제가 소개시켜줬다는 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아직까지 나한테 한 번도 좋은 말 해본 적이 없는 놈이야. 그랬는데 그거 실제 보면요. 거기 구고신 이야기에 제 얘기와 그 후배 얘기하고 서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저보다 이제 한 열흘 먼저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고요. 그 후에 제가 잡힌 거거든요. 제가 잡힌 이유가 바로 그 후배가 고문당하다가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런 하종강 선배가 알지도 모릅니다. 제가 잡혀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전 영문을 모르니까 가서 이제 막 따졌죠. 처음에 어떤 사건으로 잡혀온 거냐. 그랬더니 그 대공수사관들이 여긴 인마 네가 물어보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물어보는 데야. 막 쌍시어 들어가는 욕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공범 수사가 끝나야 합방이 되니까 결국 나중에 저도 81년도 그게 겪은 일인데 제가 3번 잡혀갔지만 말로만 듣던 무슨 비녀꽃기 통닭구이 고문을 제대로 당한 건 딱 그때 3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후배는 저보다 열흘 먼저 잡혔으니까 열흘 동안 그걸 당한 거죠, 더 심하게. 그래서 철창 안에서 만났어요. 근데 양쪽 손목이 새까맣게 죽어 있는 왜냐하면 모든 고문이 다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수갑이 상처를 낼까 봐
그 수사관들이 운동할 때 입던 도복에 띠를 감거나 타올을 감고 그 위에 수갑을 채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팔을 보여주는데 양쪽이 새까맣게 마치 먹물을 칠한 것처럼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왜 하필이면 내 이름을 얘기했냐. 그랬더니 이제 후배가 하는 말이 하여튼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퍼뜩 어떤 생각이 났냐면 하 선배는 지금쯤 감옥 가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 생각 나더라는 거죠. 부산 장군이 생각 팍 나는 기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형 요즘 학년 맡은 역할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배는 개인에게도 가장 피해가 줬고 조직에도 가장 피해가 적은 사람을 계속 찾은 거예요. 고문당하면서. 그래서 일종의 제 이름이 그 후배에게는 구원의 끈이었던 건데 이렇게 저에겐 말했지만 최규석 작가한테는 갈 때가 됐는데 감옥에 안 가더라 그 선배가. 응? 저 때쯤 되면 한번 동 뜨고 가야 되는데 안 가더라 그 선배가. 그래가 내가 보내버렸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자기 차례인데 왜 안 가냐? 근데 보면 만화의 마지막에 이제 그 장면이 그래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실제로 제 담당 수사관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이제 시민단체가 입주해 있는 서울의 큰 빌딩에 이제 그 주인이 제 후배였어요. 그때 같은 사건으로 잡혔던. 근데 그 빌딩에 주차 관리원으로 왔어요. 한 40년 뒤에.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거 어떻게 와 있어? 그랬더니 그 우리 같이 잡히면요. 아, 그 친구가 굉장히 부잣집이어서 뭐 거의 준재벌 집안이고 가족 수만큼 외제 승용차가 있는 그런 집안이다. 이런 게 파악되잖아요. 그러면 수사관들이 그 친구에게만 C를 붙여요. 부를 때. 그 빌딩에 갈 때 깜짝 놀랐지. 보니까 그 40년 전에 담당 형사였던 사람이 주차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어떻게 저기 와 있냐 그랬더니 아 뭐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뭐 할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빌딩 주차 관리라도 하겠냐고 하겠다고 하더라고. 열심히 그걸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들도 저 같은 사람들과 다 관계를 끊었지만 나중에 자신들이 좀 이용 가치가 있다 싶은 사람들은 계속 관계를 유지한 거죠. 정년퇴직한 다음까지 연락 주고받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을 보고 웃어야 되나, 화를 내야 되나, 뭐 그랬는데 깜짝 놀란 건 제가 수배됐었다는 걸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때 수사를 예, 했다는 그 차를 한 잔 사실- 같이 마셨거든요. 식사 같이 안 하고. 그랬는데 차 마시면서 이제 그때 수배됐을 때 그랬더니 언제 수배됐었냐고 하종강 씨가 수배는 안 됐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렵에 주공 아파트 13평형 전세 보증금이 450만 원쯤일 때였어요. 근데 그 길거리에 붙어 있는 수배 전단에 2달 뒤에 400만 원으로 현상금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거물이셨군요. 거물이셨네요. 나름 거물이었죠. 그때 내용과 달리 이제 공개된 사람들은 그때 다 내용과 그때 학생운동은 공개된 파트가 있고 숨겨 있는 파트가 있었는데 저는 공개된 파트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허명이 좀 있었어요, 사실. 숨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내실을 다 갖추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사실을 기억 못 하더라고. 하종강 씨 언제 수배됐어? 수배는 안 됐었다고. 잡힌 적은 있어도 수배는 안 됐었다고 그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배 전단에 그 하종강 인상착이 민하명이라고 써 있다는 게 우리 가문의 전설인데 그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기억 못 하는 게 있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이제 2003년도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노동자들의 이제 좋지 않은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많이 무너뜨리는 노동 정책들이 많이 이제 시행됐고, 그래서 그때를 뭐 그런 삶은 그런 어떤 작품에서 얘기하지 않은 그런 메시지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아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노동 문제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이제 그때 돌아가셨던 분들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 관심을 기울였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모델이 됐던 그 이랜드 노조도 이제 그 시점에 이제 활동을 시작한 노조이고 여러 가지로 그냥 이게 그 시기로 계속 겹쳤어요. 겹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연재를 시작했죠. 그렇게 했을 때 보수 정권을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파적으로 또 갈리게 될 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는 만화구나라고 보게 될까 봐서
그러면은 민주당 정부 시절로 그리는 것이 필요 없는 쓸데없는 그런 장애물을 치우는 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죠. 어차피 이제 민주당 정부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 문제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거리감 이게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쪽 사람들보다는 이게 담이 좀 낮으니까요. 그래서 이쪽 담을 낮추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 속해 있는 독자들의 그 접근할 수 있는 그걸 좀 낮추려고 한 선택이기도 하죠.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도 노동운동은 많이 탄압당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이 그 김주기 열사가 크레인 위에서 농성하다가 129일 만에 목을 메고 자살했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저항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은 정말로 더 이상 죽지 말자 이제. 살아서 싸우자. 너무 죽는 게 안타까워서 죽지 말자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지. 노동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걸 비아냥거릴 분은 아니다. 그분이. 그걸 믿고 싶거든요.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한국의 노동운동의 특징이 시민과 노동이 분리돼 있다는 거다. 근데 저는 가끔 어떤 내용을 강조하냐면 다른 나라 같으면 되게 시민운동에 복무하는 사람들은 그에 비례 노동운동도 지원하거든요. 환경운동하거나 청소년운동하거나 여성운동,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은 그에 비례 노동운동도 같이 지지하는데 한국은 다른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도 민주노총을 미워하는 이런 특이한 정서가 있어요. 이게 한국식 노동운동이 좀 어려운 점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자본주의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요즘도 보면 촛불 집회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는 정서가 있어요. 개혁적인 시민들 중에도. 그리고 심지어 촛불 민심의 노동운동이 편승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했습니다. 사실 총파업이라고 하지만 보통 때보다 약간 규모가 큰 파업이었죠. 근데 이 파업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기획됐던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총파업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고 인터넷에 보면 문재인이 만만하냐. 이명박 박근혜 때는 겁나서 못 싸웠냐 니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좀 최근에도 발표를 지금은 이제 하긴 문재인 했는데. 정부의 새로운 노동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시기는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정책들이 구체되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대통령 공약 중에 보면 노동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건 우리가 한 30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새로 뽑힌 노동부 장관이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자로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국회에 대한민국 모든 법률의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고치는 법안이 준비 중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과거 정부와 똑같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뢰를 주려면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인천 공항 가서 비정 노동자들 같이 만나는 행사했고 비정 노동자들이 막 눈물 흘리고 우는 장면들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잠정적인 결정이지만 10,000명 중에서 800명만 직고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거기서 그 합의 기구에서 빠진 거거든요. 여기 우리가 들러리 서가지고 합의해봐야 민주노총까지 같이 참여한 합의에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말밖에 들을 게 없으니까 우리 이 논의 과정에서 빠지겠다. 민주노총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청와대에 가지 않은 것 때문에 이걸 굉장히 많이 먹고 있지만 이제 그런 사정이 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실망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어도 10,000명을 약속했다가 800명만 직고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흡수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의 용역회사가 자회사로 바뀌는 것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스승의 날 맞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서 세월호 사건에서 숨진 비정규직 교사들도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인정한 이유를 그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할 때 굉장히 문장이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이해를 다하려고 한다. 그래서 감동받았거든요.
그 비정규직 교사, 즉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교사와 같이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신뢰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건 누군가 계속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요구는 노동자들은 할 수밖에 없는데 수구 세력과 싸우기도 힘든데 왜 너희들까지 이러냐. 꼭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과 노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도 그런 한국 사회에 이제 시민과 사회가 시민과 노동이 나눠져 있는 좀 그런 긴장에 대해서는 예, 이해가 있으면은 싸움을 하더라도 더 발전적으로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사실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 싸움 자체가 어떤 좋은 결과도 남길 수가 없죠. 하지만 공유하는 사실관계 여기까지는 너도 인정하는 거, 나도 인정하는 거, 요 사실관계를 놓고 싸우자라고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 지식들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쌓이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싸움을 하더라도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장 취재하면서 좀 그런 재밌는 부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가령 아까 얘기했던 청소노동자분들 그 취재할 때 그 위원장이신 분이 이제 그 지역에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또 부회장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이 우리는 이렇게 어떤 만리장성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냥 점선으로 이렇게 대충 그어져 있는 선 같은 거예요.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일관된 큰 이념에 의해서 자기 위치를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동네에 가면은 동네 청소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이렇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회사에 가면은 여기서 우리가 월급도 많이 받아야 되고 샤워장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민주노총 쪽이 더 잘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도 괜찮아 보이니까 내가 민주노총에서 내가 위원장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바라보는 세상하고 제가 바라보는 세상하고 진짜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 어쨌든 뭐 연재처를 그쪽으로 결정한 것도 그런데 이게 선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빈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서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애초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딱 가지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들도 안 하게 되거든요. 내부에서는 그런 진보적인 얘기는 절대 안 다뤄. 그냥 저기는 그냥 접수된 곳. 물론 접수된 부분도 일부분 있겠죠.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나는데 접수된 부분 일부분 있겠지만 웹툰은 접수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드려 보는 거죠. 중간 능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송곳 2 뭐 이런 게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는 했죠. 옛날에는 원래 3부작으로 이렇게 예, 송곳이 이제 인문 그러니까 뭐 형사물이나 뭐 검찰물이나 뭐 이런 걸 다룬다고 하면 사람들이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드라마가 워낙 많이 있어요. 영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노동 문제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뭐 어떤 식으로 뭐 심판을 하고 하는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입문을 일단 시키고 이걸로 그러나서 사람들이 배경 지식을 좀 갖게 되면 이제 좀 자유롭게 뭔가 활격도 나오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거 송곳하고 그 다음에 이수인 주인공으로 한 작품 하나 그리고 구호신 주인공으로 한 작품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제목도 송곳, 수인, 고신 이렇게 딱 하려고 했었죠. 하려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뭐 백도시 할 때도 느꼈었는데 어쨌든 이게 논픽션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대충 어느 부류의 사람들을 다룬 것이다라는 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아 있고요. 백도시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거 하나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화내지 않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삶을 내가 모욕했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한계에 달한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이제 그런 걱정을 계속 하면서 작품하는 게
작품하는 재미 자체에 좀 몰입하는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이거 하면 막 어떨 때는 막 내가 막 이게 뭔가 이게 만화가가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책도 막 이렇게 막 재미없는 책들을 이렇게 보고 하면 내가 이런 것까지 봐가면서 내가 만화를 그려야 되나 막 이런 자괴감이 들. 이거 많이 들어본 대사인데? 하여튼 그런 자괴감 느끼고 그게 너무 세월이 좀 길었죠 그게. 그래서 영원히 안 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가능한 네, 근데 잠시 좀 옆길로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슬램덩크 2 같은 그런 건가요? 그럼 다음 작품은 좀 어떤 작품으로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음 작품은 일단 스토리를 제가 안 쓰고요. 친구한테 스토리를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실 기반인데 좀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간 그런 장르입니다. 러블라인도 있고 그런. 없습니다. 친구도 러브라인 전혀 없는 친구라서. 저도 뭐 만화 웹툰들을 많이 챙겨보곤 하는데 정말 이런 작품이 또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정말 깊이 있고 솔직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뭐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웃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도 이런 독자들의 희망을 받아서 꼭 이것보다 더 좋은 또 다른 작품 그리고 가능하면 3부작까지 한번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그럼. 그러니까요. 네. 두 분 출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도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책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책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